그날 카페에서 본 장면 하나로 나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이름은 이혜영, 올해 70세입니다. 혼자 사는 지 5년째였고 건강했으며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기억력도 멀쩡했고 약 먹는 시간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흐려진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집 근처 온유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노안 때문에 안경을 벗고 책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읽었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 때 창가 쪽에서 누군가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가 맞은편 테이블에 남녀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은 상태라 얼굴이 흐릿했지만 여자 쪽이 자꾸 이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신경 쓰이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카페니까 누군가 저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시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카페를 나서려는데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혜영 씨, 아까 며느리도 다녀갔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며느리요? 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인사는 안 하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여기 왔었다고? 그럼 아까 그 여자가 며느리였나? 하지만 저는 안경을 벗고 있었고 흐릿하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있던 남자는 누구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둘이 뭔가 서류 보면서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낮 시간에 다른 남자와 카페에 있었을까? 서류라니 무슨 서류일까? 혹시 아들 몰래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수진이가 어디 갔었니? 집에 있었는데요, 왜요? 아니, 낮에 카페에서 봤거든. 카페요? 수진이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랬다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안경을 벗고 있었으니 다른 사람을 며느리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사장님은 분명히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카페에 갔습니다. 사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번에 제 며느리 왔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자주 와요? 사장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요즘 일주일에 2~3번은 오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은 남자분이랑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던가요? 글쎄요, 제가 자세히 들은 건 아닌데 분위기가 좀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 보인다니. 그럼 대체 무슨 관계일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의 말만으로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평소처럼 동네 빵집에 갔습니다. 단골 빵집이었고 주인 아주머니와도 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머니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혜영 씨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멀쩡한데요. 왜요? 아니 며느리분이 그러시던데. 요즘 어머님이 자꾸 헷갈려 하신다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헷갈려 한다고요? 네, 병원도 다니신다고 하시던데.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는 사람이 무슨 병원입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걸까? 빵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흐려졌다는 소문을.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영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뭘 들으셨는데요?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그래도 혼자 사시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이혜영은 요즘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이미지를 동네에 심고 있다는 것을. 무서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본 게 아니라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동네 사람들은 이미 저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헷갈려 하신대, 병원 다니신대, 깜빡깜빡 하신대. 제가 아무리 아니에요, 멀쩡해요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고개만 끄덕이며 그러세요, 그러세요 할 뿐이었습니다. 왜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 며느리를 본 것, 남자와 함께 있던 것, 계약서 같은 걸 보던 것, 그리고 지금 퍼지고 있는 소문.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카페에서 자신을 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아들에게 뭔가 말하더라도 엄마가 요즘 헷갈려 하신다는 프레임 속에서 묻힐 수 있도록 저는 차분하게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외출 패턴을 메모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쯤 나갔다가 4시쯤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그 시간에 회사에 있었고 며느리는 항상 혼자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사장님은 분명히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계약서 같은 서류, 그리고 동네에 퍼뜨린 소문.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사장님 말로는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체 뭘까요? 아들 몰래 만나는 남자, 무거운 분위기, 반복되는 만남.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왜 며느리는 저를 기억이 흐려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카페에서 본 그 장면이 절대 알려져선 안 되는 비밀이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카페에서 남자를 만났다고,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증거가 없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퍼뜨린 소문 때문에 제 말은 그저 헷갈린 노인의 착각으로 치부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들도 며느리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그래야만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진실보다 먼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는 왜 아들 몰래 남자를 만나는 걸까? 외도라고 생각했지만 카페 사장님은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일까? 그리고 왜 저를 기억이 흐려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민준이는 어디 갔니? 회사에서 회식 있대요? 늦게 온대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거실이었습니다. TV, 소파, 책장. 아들이 결혼하고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응? 몸? 멀쩡한데. 아니, 그게. 요즘 좀 피곤하시다고 하셔서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피곤하다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수진아, 나 피곤하다는 말 한 적 없는데.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며느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말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하다고 하셔서라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저에 대한 이미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 약국에 갔습니다. 영양제를 사러 갔습니다. 약사님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영 씨 며느리분이 며칠 전에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기억력 약 때문에 상담하러.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력 약? 저는 그런 약 먹지 않습니다. 영양제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약사님, 저 그런 약 안 먹는데요. 아, 그래요? 병원 다니신다고 하셔서. 저는 약국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약국까지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기억력 약을 먹는다. 병원에 다닌다고.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체계적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일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 본 장면, 남자와의 만남, 무거운 분위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며느리는 제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뭔가 말하기 전에 먼저 저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외도라면 조용히 숨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약국에 찾아가고 체계적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밀을 지키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아들도 회사에 있었고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찾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것을.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잡동사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각서였습니다. 차용인 김수진, 채권자 박민수, 차용 금액 3,500만 원, 차용일 2024년 9월 15일, 상환 기한 2025년 3월 31일, 이자율 연 15%, 상환 장소 56카페. 손이 떨렸습니다. 3,500만 원. 며느리가 박민수라는 사람에게 3,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한은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만남 장소는 56카페. 제가 목격했던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는 과거에 박민수라는 남자에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한이 지났지만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만나며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무거운 분위기였던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채무 독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 장면을 카페에서 목격했고 며느리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제가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저를 기억이 흐려진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가 요즘 헷갈려 하신다는 프레임 속에서 묻히도록 저는 각서를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장소도 다 적혀 있는 물리적 증거.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더라. 3,500만 원.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수진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고요? 응. 박민수라는 사람한테. 각서도 봤어. 엄마, 그게 무슨, 어디서 보셨다는 거예요? 수진이 서랍에서 봤지.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수진이 서랍을 뒤지셨어요? 왜 그러세요? 민준아,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엄마,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해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며느리 서랍을 왜 뒤지고 그래요? 그리고 돈을 빌렸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민준아, 각서가 진짜 있었어. 3,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엄마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요즘 엄마가 자꾸 헷갈려 하신다고 수진이가 걱정하던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매 프레임이 이미 아들에게까지 완전히 침투했다는 것을. 며느리가 동네에 퍼뜨린 소문이, 약국에서 한 거짓말이 이제 아들의 머릿속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멀쩡해. 각서 사진도 찍었어. 엄마, 그냥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수진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저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엄마 때문에 동네에서도 소문나고 약국에서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문이 난 건 며느리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도 며느리가 거짓말을 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좀 믿어줘. 각서가 진짜 있었어. 사진도. 엄마, 그만하세요. 저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각서 사진은 제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장소도 다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며느리와 박민수가 만나는 현장을 직접 보게 하는 것. 저는 각서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상환 기한 2025년 3월 31일.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아직도 박민수를 만나고 있을 겁니다. 돈을 갚지 못했으니까. 저는 각서에 적힌 만남 장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온유 카페. 그리고 며느리의 외출 패턴을 떠올렸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만약 며느리가 다시 그 남자를 만난다면 그 시간에 카페에 있을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말로 설득할 수 없다면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현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며느리가 박민수를 만나는 장면을, 카페에서 무거운 분위기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래야 아들이 믿을 겁니다.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화요일을 표시했습니다. 그날
아들을 데리고 카페로 가겠습니다. 다음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들 집에 들렀을 때도 웃으며 저를 맞았고 저녁을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화요일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오후 2시에 시간 낼 수 있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랑 같이 좀 나가자. 딱 1시간만. 어디 가는데요? 온유 카페.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수진이 얘기하시려고? 민준아, 엄마 부탁이야. 딱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될까? 그 이후엔 엄마가 뭐라고 하든 안 믿어도 좋아.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이 시에 카페 앞에서 만나요. 오후 2시, 저는 온유 카페 근처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민준아, 아무 말하지 말고 저기 좀 봐. 저는 카페 창가를 가리켰습니다. 2시 10분쯤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기, 수진이 아니에요? 응, 왜 수진이가 여기 있어요? 오늘 집에 있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페 안을 지켜봤습니다. 2시 15분쯤 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 남자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페 안을 가리켰을 뿐입니다. 아들은 다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웠고 남자는 뭔가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아들은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와 남자가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아들이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며느리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아? 왜 여기? 오히려 물어볼 사람은 나야. 넌 왜 여기 있어? 오늘 집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남자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박민수입니다. 부인께 돈을 빌려드렸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셔서.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빌렸는데요? 3,500만 원입니다. 작년 9월에 빌려드렸고 상환 기한은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3,500만 원을?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돈을 빌렸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동네에 소문 퍼뜨리고 약국 가서 거짓말하고. 그게 다 무슨 짓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무서웠어? 어머님이 카페에서 봤다는 걸 알았을 때? 당신한테 말하실까봐? 그럼 다 끝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래서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거야? 엄마 기억이 흐려졌다고 거짓말한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엄마 말을 믿지 않아서.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지금은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봐.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 수진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이혼? 3,500만 원을 저 몰래 빌렸고 갚지도 못하면서 숨겼어요. 그것만으로도 신뢰가 무너졌는데 아들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동네에 소문 퍼뜨리고 약국에 가서 거짓말까지 했어요.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엄마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제 결정이에요. 저를 속였고 엄마를 속였고 그 모든 걸 숨기려고 엄마를 이용했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엄마가 헷갈려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말만 믿고 엄마를 먼저 의심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항상 정확했는데, 멀쩡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됐고 며느리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온유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희영 씨, 요즘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다 정리됐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고요. 네, 고마워요. 저는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제 기억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의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혜영이고 여전히 70세이며 여전히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같이 산책하러 갈까요? 그래, 좋지. 엄마, 제가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엄마를 의심하지 않을게요. 민준아,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엄마를 믿었어야 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걸로 충분해.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믿어지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믿어져야 할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